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 10강이죠.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이에요. 어떤 교수 기법들이 있는지,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핵심적인 요약들만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위한 준비예요. 첫 번째, 맥락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방법, 학습자가 배우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간적,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를 우리는 지도를 위한 준비에서 첫 번째 맥락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내용 분석은 뭐가 될까요?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나열한 후 학습 목표, 학습자의 현재 능력이나 지식, 태도, 그리고 소요되는 총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용 분석입니다. 자, 다음은 학습 목표 분석이 있는데요. 맥락 분석과 내용 분석을 결과를 가지고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일반 목표와 행동 목표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일반 목표를 살펴보면 의도하는 학습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다음은 행동 목표가 있습니다. 자, 행동 목표는 성취해야 되는 운동 수행의 세 가지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운동 수행에 필요한 상황과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성취해야 되는 행동. 세 번째는 설정된 운동 수행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도를 위한 준비에서 네 번째, 관리 구조가 있습니다. 자, 관리 구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도 중 일어나는 학습자의 행동에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의 결정과 발표, 두 번째는 학습 장소의 사용과 절차, 세 번째는 용기구의 분배, 관리, 수거 및 정리 절차, 네 번째는 안전규칙, 다섯 번째는 출석 절차, 여섯 번째는 주의 집중과 시작 및 정지에 어떤 필요한 신호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관리의 구조입니다.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평가가 있어요. 자, 학습자의 학습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바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의 목표와 결과, 그리고 평가 방법, 평가 시기, 그래서 평가의 시기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이 있고요. 평가 계획과 수행 방법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도자와 학습자의 역할,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사전에 자신의 역할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습 목표가 모방인지 그리고 창조인지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을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창출해서 창조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방학습은 운동기능을 숙달하는 것, 그래서 지시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조학습은 습득한 기능의 특정 상황을 적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향상해내는, 즉 촉진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됐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24년도 기출문제에 이런 게 나왔어요. 체육수업 연구 방법 해가지고 연구의 특징, 집단적, 역동적,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구의 절차는 문제 파악, 개선, 계획, 그리고 실행, 관찰, 반성 등으로 순서로 순환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연구의 주제는 지도자가 동료나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수업을 탐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운동 기능의 학습 전이 유형에서 과제 간 전이는 어떤 것이 있냐?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구에서 배운 오버핸드 공 던지기가 핸드볼에서 오버핸드 공 던지기 기능으로 바로 전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즉
과제, 어떤 A란 과제에서 B란 과제로 넘어가는데 그 기술이 동일해.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서 효과를 보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지도계획안의 설계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지도계획안. 그래서 지도계획안의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설계 과정에서 어떤 설계 과정? 바로 지도계획을 할 때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 노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계획안의 이점, 장점은 무엇이냐? 각 학습 시간 종료 시기가 명확해진다는 어떤 장점이 있겠죠. 다음은 학습 진행 과정의 점검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장단기 의사결정의 시점 파악이 또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지도계획 수정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지도계획과 실행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이런 측면들 때문에 지도를 계획하는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매질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지도계획안에서는 대표 학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질러? 그러면 지도계획안 딱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좀 더 학습하시는 데 수월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학습 목표에 관련된 신체활동 소비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4가지를 시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할당 시간. 그래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운동 참여 시간.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신체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제 참여, 학습 과제 관련 신체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학습, 그래서 목표 관련 신체활동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소비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질러의 지도계획안 작성법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매질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어떻게 지도계획안을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이론을 한번 간략하게,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포커스는, 자, 한번 볼게요. 지도 맥락의 간단한 기술.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특성, 시간, 장소, 수업, 차시 등 전반적인 지도 맥락에 대해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학습 목표예요. 하나의 수업에 한 개에서 3개 정도? 그 정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다음은 시간과 공간의 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수업 환경 설정, 그리고 관리 방법을 고려해서 지도 시간을 추정하고 과제별로 활동 시간을 배정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은 학습 활동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 수행 과제 순서로 학습 활동을 목록하는 것을 작성한다. 그리고 과제 제시와 과제의 구조가 있어요. 과제의 내용, 구조와 그리고 제시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평가의 시기, 평가 관리, 그리고 절차상의 어떤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정리 및 종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습 내용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하도록 학습 정리 과정을 포함하여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이론상 보면 되게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내용도 되게 긴데 줄여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하라고. 아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면 매질러의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 예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업을 도입한다. 그리고 과제 제시에 적합한 모형과 단서를 사용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방향을 제시할 과제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과제의 계열성과 진도, 차시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자와 학생 간 교수 학습의 주도성이라는 결정 요인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결정하는데 그런 요인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내용 선정, 두 번째는 수업 운영, 그리고 과제 제시, 참여 형태, 그리고 교수적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진도, 그리고 과제 전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지도 내용 전달 및 발달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도 내용의 발달적 조직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내용의 발달적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발달적 내용 분석은 내용을 확대하고 세련되게 하고 그리고 응용의 단계로 분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분석 시의 복잡성과 난이도의 점진성, 어떤 점진적 발달, 그리고 운동 수행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응용 경험의 통합 등의 내용, 그런 요인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확대를 한번 볼게요. 확대는 내용의 발달적 분석은 확대 과제로 시작해요. 그래서 학습 경험을 간단한 과제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복잡한 과제로 또는 쉬운 과제에서 점점점 어려운 과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분화해야 되겠죠. 복잡한 기술을 한 방에 빡 가르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기술을 쪼개는 거예요. 자, 쪼개면 요거 하나 스텝 배우고 요거 하나 스텝 배우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확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련이 있어요. 자, 운동 수행의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 범위를 좁히고 수행의 질적인 발달에 대한 학습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때, 부여할 때 이 세련의 부분은 좀 더 효과가 있다. 왜? 세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겠죠. 자, 세 번째 응용이 있어요. 자, 확대와 앞서 얘기한 세련을 통해서 습득된 기능을 실제 또는 유사한 상황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내에서 조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확대와 세련의 부분을 조금 융합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응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링크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 발달의 단계가 있어요. 자, 링크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첫 번째 시작 과제, 두 번째 확대 과제, 세 번째 세련 과제, 네 번째 적용 과제, 응용 과제라고도 합니다. 요런 순서로 링크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했다. 시험에 뭐 요거 두 개 지우고 뭐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줄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도움을 드렸어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기능의 속성에 따른 내용 발달이 있어요. 그래서 폐쇄 기능의 발달이 있는데 첫 번째 학습의 선행 조건인 바로 체력과 운동 능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신체적 능력, 운동 능력, 그리고 학습자의 특별한 어떤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발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방 기능의 발달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의 요구 조건이 변화하는 어떤 기능. 그래서 어떤 기능이 게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을 바로 개방 기능의 발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의 행동 수정 기법과 행동 수정 전략을 또 살펴보면 지도자의 행동 수정을 하는 기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들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행동 계약이 납니다. 자, 행동 계약은 행동에 따른 보상과 처벌에 대한 규칙을 바로 누구와 함께 정해요? 바로 학생과 함께 결정하는 것을 행동 계약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거는 뭐 지도자와 학생이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서로 막 해서 그것을 계약한다라는 측면으로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행동 공표가 있어요. 자, 행동 계약, 앞서 얘기한 행동 계약으로 인해서 결정된 보상과 처벌을 바로 공식적으로 공고 또는 게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프리맥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맥 원리는 좋아하는 행동을 이용해서 바로 싫어하는 어떤 행동에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바로 프리맥 원리다. 그리고 토큰 시스템, 우리는 토큰 수집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제공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보상을 주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야 너 잘했어 그럼 칭찬 스티커 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은 타임아웃이 있어요. 타임아웃은 위반 행동에 대한 처벌로 일정 시간 체육 수업 활동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바로 행동 수정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 타임아웃이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게 만든다. 자, 지도자의 행동 수정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지도자인데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요. 다음은 학습자의 행동 수정에도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계별로 조절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자, 그렇다면 과제 제시 전략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의 집중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 첫 번째, 학습 방해 요인을 통제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집중 신호와 절차 확립 및 연습을 하고요. 세 번째, 지도자 가까이에 집합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멀리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분산되겠죠.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해야 돼요. 너무 막 무분별하거나 중구난방 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만 핵심적으로 빡!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제 전달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언어적 전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범이 있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내가 말로 하느냐 직접 몸으로 행동하느냐 이게 되는데 첫 번째 언어 전달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내용을 설명할 때 효율적이다. 그리고 스포츠 기능에 대한 경험이 높지 않은 학습자에게 언어적 전달만으로 과제를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학습자에게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는 전달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범을 보일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정확한 시범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막 뭐 대충 하면 이게 시범을 보이나 말로 하나 별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죠. 다음은 학습자 시범의 활용이 있고요. 세 번째, 연습 조건과 일치하는 시범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 과제의 시범이 되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기능의 수행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범 후 학습자의 이해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막 하고 나서 알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작은 어때요? 라고 확인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쭉 좀 더 이어가서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매체가 있어요. 매체는 필요한 부분이나 강조할 부분을 느린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관찰하기에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뭐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준다든지 요즘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뭐 동작 분석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운동장이나 어떤 체육관에서 이동식 칠판을 유용하게 사용하죠. 자, 다음은 질문의 활용이 있어요. 자,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 및 학습의 인지적 참여 유도를 하는데 역할을 하죠. 자,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어요. 근데 질문이 없어. 그러면 그 조직은 조금 발전이 좀 없겠죠. 건전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가치형이 있어요. 사실보다는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태도와 의견 등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수렴형, 집중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전에 경험한 내용 분석 및 통합에 필요한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확산형, 분산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질문들을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화상형, 회고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억, 어떤 수준에서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관리 운영은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상규적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지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들, 예를 들어서 출석을 체크한다든지 화장실 이용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상규적 활동이라고 하고요. 학습자가
루틴으로 적용하면 학습 과제 시간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야, 루틴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긍정적인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방적 수업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학습 지도는 아니지만 수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의 준수, 그리고 주의 집중을 하는데 신호, 그리고 격려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업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효과적인 관리 운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시간 및 기회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교사의 지나친 간섭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학습자 관리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기여하는 수업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적절한 행동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면 상규적, 이 중에서 쭉 나왔던 네 가지 중에 상규적 활동의 예시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이론들이 단순하게 이거 A야 B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A는 어떤 것인지 예시를 맞추시오. B는 기억이 있고 니은인데 빈칸에 뭐 그 답을 넣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박 코치는 관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도 활동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석 점검은 수업 전에 회원들이 스스로 출석부에 표시하게 한다. 그래서 얘기했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수업 체크, 출석 체크 이런 것들. 그리고 이후 건강에 이상 있는 회원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둠별로 학습활동 구역을 미리미리 지정한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일지를 회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도자 행동 유형이 나와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비기여 행동이 있어요. 비기여 행동은 무엇이냐? 수업에 기여할 의지가 없는 행동. 그래서 학습 지도에 좀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간접 기여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기여가 없는 행동. 그래서 과제 이외의 토론, 운영에 관련된 행동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접 기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학습에 기여하는 행동. 그래서 지도를 하는 실질적인 행동,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행동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교사 행동 유형 예시인데 직접 기여 행동은 안전한 학습 환경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 있고 비기여 행동 학습 지도 중에 소방 연습과 전달 방송을 실시한다. 그리고 간접 기여 행동 학생의 부상, 용변과 물 마시는 활동의 관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억이 뭐고 니은은 뭐고 디귿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야 된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올스테인, 레빈의 파괴적 행동 감소 교수 행동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실 되게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의 여러분들이 그 학자들의 이름까지 외우는 학습을 하시면 퍼펙트하긴 해요.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뭐 그 학자를 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학습이 곤란하니까 우선 그 대표적인 학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우선 좀 나중에 하시고 우선 이 실질적인 이게 바로 파괴적 행동 감소 교수의 행동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면 신호 간섭이 나옵니다. 자, 신호 간섭은 시선을 마주치는 것 그리고 부주의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교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긴장 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약간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접근 통제가 나와요. 그래서 방해 행동 학생들에게 관심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교사의 접근 행동들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또 보면 바로 쭉 상규적 행동 지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과제, 스케줄, 수업의 일상 행동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수업의 습관을 얘기한다. 그리고 유혹적인 대상, 제거.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비정한 제거, 파괴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 제거를 아예 해버리는, 그래서 좀 비정한 제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 기능에 적합한 학습 과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학습을 하실 때 비운동 기능, 그리고 이동 운동 기능, 그리고 물체 조작 기능, 그리고 도구 조작 기능, 그리고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 그리고 움직임 주체, 그리고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은 이거에 맞춰서 쭉 의미를 한번 보시고 이거에 맞춰서 쭉 예시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키는 그런 학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막 나와요. 나오는데 학습 단서 학습자들의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나옵니다. 피드백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말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뭐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다양한 그 정보 제공이라든지 피드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학문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되게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줄인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피드백 제공자, 즉 정보의 출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과제와 외재적 과제로 나누는데, 첫 번째 내재적 과제는 본인 스스로 운동 기능을 시도한 결과를 관찰해서 얻는 피드백을 바로 내재적 과제다. 자, 외재적 과제는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이나 대리자에 의해서 운동 수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재적은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얻는 것이고, 외재적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피드백의 정확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은 운동 수행 정보나 운동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정확한 피드백은 운동 수행 정보나 운동 기능에 대해서 좀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드백의 양식은 언어 피드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수행 결과에 대한 언어로만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비언어 피드백은 운동 수행 결과에 대한 행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언어와 비언어 결합된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말 그대로 언어와 비언어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 평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운동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운동 수행 결과에 대한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피드백은 어떤 수행 결과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중립적 피드백은 만족과 불만족의 표시가 조금 모호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은 피드백의 교정적 특성이 나오는데, 실수 교정에 대한 정보와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정적 피드백은 교정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은 다음 수행 개선과 관련된 방법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피드백의 방향성이에요. 어떤 피드백의 대상? 자, 첫 번째는 개별적 피드백. 그래서 학습자 한 명 한 명에게 제공,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형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집단적 피드백. 말 그대로 수업에 구분한 전체적인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는 피드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수업에서의 피드백이 나와요.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 그래서 전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었냐 한번 살펴보면 그 중에서 중립적 피드백의 예시인데요. 바로 모스턴의 피드백 유형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기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스턴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었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근데 꼭 모스턴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그래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이나 수정 지시를 하지 않으나 피드백 진술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중립적인 피드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피드백
형태로 옮겨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을 제가 드렸죠. 자, 그렇다면 IT의 효과적인 활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피드백의 효과는 첫 번째 피드백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피드백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세 번째 즉시적인 피드백을 증가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다. 다음은 학습자 동기 효과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작을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은 수행자 자기 통제성이 향상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음은 호기심과 같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운동수행의 내적 동기가 강화된다. 자, 여기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학습자의 동기 효과에서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런 것들을 가로치고 나오면 이것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면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내적인 동기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다음은 의사소통 효과가 있어요. 자, IT 매체에서 저장된 정보는 지도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IT 매체를 통해서 지도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성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